네, 안녕하세요. 방배본치과 강호덕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과건강보험 마스터하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찰료와 방사선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과건강보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찰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처방, 마취, 만이하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찰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건강보험의 진료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총 진료비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총 진료비를 청구액과 본인 부담금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행위수가, 진찰료, 그리고 재료대와 약제비, 가산율 이렇게 5가지의 비용이 합쳐져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가산율의 경우는 재료대와 약제비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행위수가와 진찰료에만 가산이 된다고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진찰료에 있어서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 이 2가지 비용이 합쳐진 비용이 바로 진찰료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 기본 진찰료는 병원 관리나 진찰권 발급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외래 관리료에는 저희가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처방에 관련된 재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진찰료는 초진과 재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초진의 경우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에 동일 의사에게 진료받은 적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에 30일이 지난 경우 이 경우가 초진이고요. 반대의 경우가 재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진료의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치과의원 15,000원 정도 그리고 재진료의 경우는 치과의원 10,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재진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초진과 재진이 갈리는데요. 만성 치주 질환의 치료 시에는 치료 종결 후 재치료하게 될 경우 새로운 상병인지 아니면 진행 상태가 다른 상병으로 바뀐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 치주 질환의 경우는 30일이 아닌 90일을 기준으로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진과 재진을 저희가 산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해당 상병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내원을 할 경우 이 경우는 내원 간격이 30일, 90일 기간에 상관없이 1년이든 2년이든 언제나 재진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찰료의 경우는 다양한 경우 가산이 되는데요. 먼저 연령에 따른 가산은 소아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만 1세 미만 그리고 만 1세 이상에서 6세 미만인 경우 각각 보시는 것처럼 소정의 점수가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내성병병, 직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9.03점이라는 소정의 점수가 가산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가산 외에도 점수가 아닌 퍼센트로 가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개 시간과 관련된 경우는 이렇게 점수가 아닌 퍼센트로 가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의 경우는 오후 1시 이후에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기본 진찰료의 30%가 가산이 되고요. 의원급의 경우, 저희 치과 의원이 해당되겠죠. 이 경우는 토요일 오전 9시 이후로 진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 진찰료의 30%가 가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세 미만 소아가 심야 진료죠. 저녁 10시에서 다음날 7시 사이에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의원급뿐만 아니라 병원급에서도 기본 진찰료의 100%를 별도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찰료에 가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진찰료를 50%만 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나 가족분이 내원하셔서 환자의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하는 경우에 이렇게 진찰료의 50%만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리 처방 요건이 매우 강화가 되면서 보시는 대로 대리 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경우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경우 1의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그리고 경우 2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1, 2, 3번의 경우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리 처방 요건만 보더라도 치과의원에서 대리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리 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의 조건도 이렇게 6가지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대리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그리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 그리고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이렇게 3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 처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찰료에 있어서 저희가 건강검진 당일날 보험진료를 했다면 이 경우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그리고 영유아 검진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의 50%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구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과 달리 진찰료를 100% 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진료는 별도의 행위수가 청구 없이 초진이든 재진이든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 이 경우를 기본진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기본진료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진찰 또는 상담만 하는 경우, 물론 이 경우도 보험진료와 관련된 진찰 또는 상담이어야겠죠. 만약 완전 비급여인 교정치료 상담을 한 경우는 이렇게 기본진료로 산정하실 수가 없다는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조직, 간단한 연조직 처치나 그 다음에 연고 도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기본 진료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경조직에 실시하는 간단한 처치는 보통 처치로 청구로 별도 수가가 있는 보통 처치를 청구하지만 연조직에 대한 간단한 처치는 별도의 행위 수가 없이 진찰료만 청구한다는 점, 그리고 발치전, 동통 감소를 위한 간단한 처치, 그리고 처방전만 발행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별도의 수가가 없는 냉온 검사나 타진 반응 검사, 동요도 검사 등을 시행했을 때도 진찰료만 산정하는 기본 진료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취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취료는, 치과 마취료는 크게 침윤 마취와 전달 마취로 구분되어 있고요. 전달 마취의 경우는 5개로 분류되어 있고 각각의 수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취료에서 주의할 점은 일단 표면 마취, 도포 마취죠. 이 경우는 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앞서 보여드렸던 저희가 행위로 정하고 있는 침윤 마취, 그리고 5개의 전달 마취, 이 이외의 모든 마취는 주된 마취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침윤 마취의 경우는 3분의 1학당, 전달 마취의 경우는 2분의 1학당 산정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부에 전달 마취를 하는 경우는 좀 복잡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상악 전치부 치료에 전달 마취를 산정하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부위에 전달 마취와 침윤 마취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주된 마취, 즉 전달 마취만 산정하고 침윤 마취는 별도로 청구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사용한 마취, 약제에 재료되는 사용하신 개수대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의약품 관리료는 병원에서 약제를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해주는 항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치과에서는 대표적인 약물이 리도카인이 있겠죠. 마취제. 그래서
마취료, 저희가 말하는 마취료는 크게 세 가지, 마취행위료, 그리고 마취약제료,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의약품 관리료,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세 가지 비용이 합쳐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방과 관련돼서 주의할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방료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진찰료 안에 기본 진찰료와 외래관리료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외래관리료 안에 바로 처방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료는 진찰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많은 기관들이 좀 심사를 또는 현지조사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 비급여 진료를 하고 약은 보험으로 처방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비급여 진료를 한 경우에는 약도 비급여로 처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이 네 가지 경우, 동일 성분 약제 2가지 이상 처방, 그 다음에 효능, 효과, 용법 등에 맞지 않는 처방, 그리고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항생제나 소화제를 처방하는 경우, 그리고 고가의 약을 일률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는 또한 심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청구 시 전산에서 삭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심평원 전산화면을 통해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 화면이 아니고요.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는 진찰료 적용 착오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초진 진찰료와 가압군충이 함께 청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관치료의 경우 이전 단계가 종료되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라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30일 아니라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진으로 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초진과 근관 충전이 함께 청구되면 이 경우는 전산에서 진찰료가 재진으로 삭감 조정이 되게 됩니다. 비슷한 경우로는 근관치료 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처치가 필요한 치주치료 후 처치나 치주 소파술의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초진과 함께 이러한 전처치가 필요한 치주치료가 함께 청구되더라도 초진이 재진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환자분이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희 치과로 처음 내원하셔서 이어서 치주 소파술을 한 경우라면 내역 설명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해 준다면 초진과 치주 소파술 또는 초진과 치주치료 후 처치가 모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내역 설명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임플란트 시술 기간 중 진찰료가 청구되는 경우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치과 임플란트 1단계도 있지만 발치술도 있죠. 이렇게 임플란트 단계 외에 다른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그날 임플란트의 청구 단계, 1, 2, 3단계 중에 어떠한 단계가 함께 청구된다면 이 경우는 진찰료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말고 틀리도 각 시행 단계에는 진찰료가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치과 마취와 관련된 전산심사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치식에 5번, 6번이 있죠. 그래서 치아를 2개 치료하고 전달 마취도 2개를 청구한 경우죠. 당연히 이 경우는 전달 마취가 하나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치과 처치 내지는 치과 수술 외의 수술이죠. 이러한 수술과 치과 마취료가 함께 청구가 되게 되면은 이때 저희가 시행한 마취료가 조정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전산함에서 보면 상악동 근치술이라고 해서 이 수술은 저희 치과 항목 코드가 아닌 이비인후과 항목 수술 코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과 항목이 아닌 수술과 치과의 마취료를 함께 청구하게 되는 경우라면 물론 이 별도의 행위는 인정이 되더라도 이때 함께 시행한 치과 마취료는 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그리고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모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공단 검진을 실시하는 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했는데 이 경우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경우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이기 때문에 진찰료의 50%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근로자의 날과 대체 공휴일에 진료를 하였다면 이 경우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없지만 대체 공휴일은 일반적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과의원의 2개 이상의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고 같은 환자 같은 날이지만 다른 전문 과목에 대해서 다른 의사가 각각 진찰하는 경우 진찰료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입니다. 이 경우는 전문 과목이 다른 의사가 진찰을 하였다면 각각 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질문은 처방약제가 심사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진찰료의 일부 금액이 조정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처방료는 따로 없고 진찰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찰료 중에서도 외래 관리료에 바로 이러한 처방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조정될 때 진찰료 전체가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찰료의 일부, 외래 관리료에 해당되는 부분만 조정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방전 재발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이 질문의 경우는 환자가 처방전이 아닌 약을 분실했을 때 이 경우 다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내원하였을 때 진료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환자가 이미 처방받은 약을 분실한 경우는 그 귀책 사유가 환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비급여로 약을 처방받고 또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을 분실한 경우 말고 처방전을 분실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 경우는 분실한 처방전이 재발행하는 시점에서 사용 기간 이내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 대처를 다르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처방전을 저희가 발행하고 나서 아직 그 사용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은 환자에게 이 경우는 진찰료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대신 같은 발행 번호로 처방전만 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방전 발행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라면 이 경우는 진찰료를 다시 100% 산정할 수 있고 추가 진찰과 함께 처방전을 발행해 드리게 되고요. 이 경우는 발행 번호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은 환자가 처방된 약품을 복용하다가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약을 반납하기 위해서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저희가 약을 반납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처방받은 약은 이미 모든 처방과 복용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약을 다시 사용할 수 없고 부작용의 우려로 인해서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환자분께 잘 설명드려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찰료와 처방, 마취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방사선 영상 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